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담당자를 찾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 또는 마케팅 대행사를 찾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항상 듣던 얘기여서 뭐 크게 새로운 건 아닌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요즘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근래 들어서 좀 사업하는 게 예전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객이 눈높이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법이나 정책이나 뭐 이런 게 계속 바뀌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하시는 고객들 구매 양식이 바뀌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기는 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온라인 부분이 제가 잘 아는 분야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요즘 좀 변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네이버 쇼핑, 뭐 옥션, G마켓, 쿠팡, 티몬, 아마존, 이베이처럼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면 당연하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를 시작하시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거기 올려놨는데 판매가 안 된다, 안 팔린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럼 제가 올린다고 팔리는 시기는 지났어요,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데 공개되는 정보가 워낙에 많고, 그런 거를 이제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맡기거나 직원을 시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사람 찾기가 어렵다, 마케팅 담당자 혹은 뭐 대행사를 찾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엄청나게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엄청나게 빠른 기술의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음 온라인 판매로 뛰어드는 분들한테 온라인 광고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이제 네이버거든요. N사, 네이버라고 해도 되겠지. 네이버 이제 광고인데, 네이버 광고는 가장 간과하시는 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는 그런 광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쓰고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도 뭐 쓰실 거잖아요. 심지어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쓰니까. 근데 그 사이트에 광고를 보러 간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 사이트에 내가 오늘은 재밌는 광고를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하는 모든 플랫폼이 다 그렇지만, 광고를 위한 플랫폼이라기보다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가는 플랫폼인데, 거기서 얼마나 이거 또 광고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교묘하게 잘 엮어 놓는지가 관건인데, 네이버는 그런 고민을 잘 안 하고 아무렇게나 광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효과가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데, 페이스북 사이트에 가시면 피드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대부분 광고거든요. 그리고 뭐 이쪽은 뭐 다른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나 막 이런 거를 이제 표시해 주는 건데, 예전에는 그 2000년대 초반인가 뭐 그때도 이제 밀레니얼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 그때 그 연구를 해보니까, 무슨 대학에서 연구를 했대요. 근데 해보니까 그 친구들은 인터넷을 할 때 이쪽, 그러니까 화면의 우측 3분의 1은 보지를 못한대요. 안 보는 건지 보지를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인데,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도 화면을 이렇게, 그땐 데스크톱이 많았으니까 하면,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이 중앙에 이렇게 쫙 그 서프라고 하죠. 그 서치 엔진 리절트 페이지에 여기 이제 1번, 2번, 3번이 쭉 나오는데, 이쪽에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은 화면 이쪽에 있는 3분의 1을 기억을 못해요. 그게 무슨
무슨 서드 블라인드너스라고 그때 뭐 대학에서 해서 뭐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 사람들이 특정 영역에 광고가 계속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대요. 내가 그런 걸 잘 한대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선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개발해낸 게 인피드 광고라고 해서, 여기는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뭐 이런 피드가 들어가니까 그 사이사이에 광고라고 여기 제목을 쓰고 이제 피드 안에 광고를 집어넣는 그런 걸 좀 선택해. 그래서 짜증을 되게 많이 냈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네이버는 그런 고민조차 안 해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갖다 박아놓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적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니까 거기다 꼭 광고를 해야지라고 많은 이제 광고주들이 생각을 해서 광고 단가도 좀 높고 해가지고, 네이버는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광고 사이트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네이버 부분을 좀 길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떠올리시는 게, 요즘 유튜브가 워낙에 좀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떠올리는 게 이제 유튜브 광고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광고는 제 생각할 때 아무래도 네이버보다는 한 10,000배 나아요. 특히나 광고를, 이게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프리롤 광고라고 해서 건너뛰기 버튼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잘만 활용하시면 진짜 최소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5초 안에, 5초 안에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아마 그 건너뛰기 버튼을 누를 텐데, 그 건너뛰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유튜브에서는 5초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근데 건너뛰기를 누르면 그 광고를 게재한 사람한테 비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무료로 사람들에게 5초 정도는 내 메시지를 공짜로 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재 나와 있는 방법 중에. 그 다음이 이제 페이스북 광고인데,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제약상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랑 같이 광고를 하면서 현재 들어서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가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 세그멘테이션이 유튜브보다 훨씬 더 그 좀 유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도 아무래도 페이스북 가이드라인에 좀 맞춰야 되긴 하지만, 그 정보 제공하는 그런 광고성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채널만 잘해도, 특히나 공교롭게도 이제 페이스북 채널을 활용하는 회사긴 하지만 블랭크 코퍼레이션처럼 엄청난 회사로 거의 1조짜리 회사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해도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온라인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할 때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이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효과 있는 채널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 전에 새로운 채널이 유명해지고, 그러면 그 채널에서 발생하는 효익을 다 체감하기도 전에 다른 채널로 넘어가고, 그래서 뭐 마케팅 담당자들 혹은 이제 대행사들은 이런 새로운 채널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면서 현 채널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을 베끼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인 척 행동을 하면서 샐러드를 속여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마케터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이제 좋은 사람을 찾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속이거나 아니면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실제로 노력을 하는 마케터들보다 목소리도 훨씬 크고 숫자도 훨씬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담당자 찾기 혹은 대행사 찾기는 앞으로도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사실 제 한탄이긴 한데, 아무튼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새로운 사이트들, 채널이 많아서 그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퍼포먼스 계측 부분인데, 이건 피터 드러커가 한 유명한 말이죠. 그 계측을 할 수 없으면은 개선을 할 수 없다, 되게 유명한 말인데, 온라인 마케팅에서도 100% 적용 가능한 말인 것 같아요. 뭐 온라인 마케팅은 사실 A/B 테스트로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뭐 이제 계측을 해서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광고를 하시면 이 광고를 통해서 내가 매출을 얼마나 냈는지 한 번씩은 다 계산해 보잖아요. 보통 ROI를 계산하시는데, 뭐 ROI 계산하는 거 저도 항상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별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 ROI를 계산하는 이유가 가장 쉬워서 그렇거든요. 근데
ROI가 가장 쉬운 반면에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계측 방법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최근 온라인 마케팅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유튜브 광고를 제가 하는 거죠. 유튜브 광고 이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건너뛰기 버튼이 있으면 대부분 건너뛰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뭐 정확한 퍼센티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 한 99%는 다 건너뛰기 누를 것 같은데 그때 1% 정도는 클릭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뭐 제 영상이 됐던 아니면 그 제 사이트가 됐던 뭐 제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로 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로 와서 그 구매 페이지 구매 페이지까지 와서 실제 여기서 뭐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 단계를 거쳐서 와야 돼요. 물론 이제 랜딩 페이지 자체를 구매 페이지로 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미 여기서 1%밖에 클릭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보고 좋은 상품이네 라고 바로 구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전환율이 일반적인 2%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그래서 좀 효과가 안 좋다라고 ROI로 계산을 하면 효과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죠. 뭐 전환율이 뭐 0.5%다 그러면은 야, 이거밖에 못해 하면서 뭐 자르거나 대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은 재계약이 안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실제로는 구매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여기서는 내 광고를 보려고 이 유튜브에 온 게 아니잖아요. 아까 네이버처럼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싶었는데 앞에 짜증나게 광고가 붙으니까 짜증나서 건너뛰기를 한 건데 가끔가다 되게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 게 어떤 사람이 다른 사이트에서 막 있다가 자기가 건너뛰기를 예전에 눌렀던 그 영상을 기억을 해요. 그때 그런 게 있었는데? 라면서 구글에 한번 찾아봐요. 이렇게 구글에다가 빅G라고 하죠. 구글에다가 찾아봐요. 그런 다음에 제 랜딩 페이지로 오든지 아니면 내 사이트로 오든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구매를 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 뭐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시면 다이렉트 트래픽으로 걸리잖아요. 서치 트래픽. 그러면 사실 이 검색을 일으킨 첫 단추는 여기 5초짜리 이 영상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구매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 트래픽을 만들어낸 이 마케터를 자른 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계측이 안 되니까 실제로 고용주는 얘 못하는 애다라고 잘라버렸는데 그러면서 이거 봐, 이 광고 안 해도 구글에서 검색해서 우리 사이트로 온 사람 엄청 많네,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아도취라고 하면 좀 그렇고 모르고 이제 굉장히 우리 상품이 좋구나, 우리 SEO가 좋구나 이러고 잘못된 이해를 하시고 그게 계속해서 이제 트래픽으로 들어오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광고를 안 돌린 지 꽤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5초짜리 광고가 좋아도 그게 평생 기억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점점 떨어지면서 여기서 들어오는 트래픽도 줄어들고 왜 갑자기 트래픽이 줄었지 하면서 이상한 거를 이제 고민하고 애널라이즈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트래픽이 안 온다라고 사실은 여기에서 발생해서 브랜딩이 돼서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건데 이 소스가 이건 거를 모르고 이것만 계속 파면 사실은 개선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퍼포먼스의 계측이라는 게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이제 쉽지만 아직도 그 근원점을 찾는 게 그렇게 잘 모르고 있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혼동을 해서 마케터들이 ROI가 이렇게 낮다 막 하면서 욕먹어가지고 하는 게 진짜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 사실 이거를 브랜딩 광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브랜딩 광고가 아니라 바로 이제 직접 다이렉트 세일 하는 광고를 통해서 한 광고라고 하더라도 그 브랜딩이 돼서 트래픽 혹은 이제 향후 전환에 그 기여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정확하게 계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기여도를 이제 인정받기가 어렵긴 한데 결국에는 양쪽 다 손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여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계측을 할 수가 있으면 계속해서 그런 잘하는 그 마케터들한테 좀 더 기회를 더 줄 수가 있는데 안 되니까 오히려 셀러도 손해를 보고 마케터도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세 번째로 요구되는 기술이 좀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증가라고 하긴 했는데
그 기술의 뎁스의 증가인지 가짓수의 증가인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요구되는 게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 마케터들은 단순히 픽셀을 사이트에 심고 리타게팅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할 줄 몰라도 돼요. 이게 리타게팅이 뭐다라는 것만 알아도 진짜 마케터로서는 얘는 좀 기술도 안 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뭐라 해야 돼, 좋은 마케터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거기다 뭐 SQL까지 할 줄 안다 그럼 뭐 엄청난 마케터였죠. 근데 요즘은 뭐 영상 제작, 영상 편집, 사진 찍고 사진 편집, 광고 카피 제작, SEO도 해야 되고 백링킹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거든요. 유튜브 해야 되지, 인스타그램 해야 되지, 페이스북 해야 되지, 할 게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마케터라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 뭐 말도 많아요 요즘. 근데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과 마케팅하는 사람의 영역이 양분이 돼 있었어요. 이 사람은 컨텐츠만 만들고 이 사람은 마케팅만 하고 이랬다면, 요즘은 이게 약간 같이 되면서 컨텐츠 쪽도 좀 해야 되고 마케팅 쪽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컨텐츠 라이터 쪽도 마케팅을 좀 알아야 컨텐츠를 좀 잘 쓰고. 왜냐면 그 헤드라인 잡을 때 그 헤드라인이 구글에서 혹은 뭐 네이버에서 SEO적인 성격으로 키워드를 어디다 얼마나 박아 넣어야 될지를 알아야, 좀 그런 감을 갖고 있어야 컨텐츠를 쓸 때 키워드를 너무 많이 넣거나 너무 덜 넣거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H1에다 키워드를 몇 개 넣고 H2에다 몇 개 넣고 H3는 몇 개 넣고, 그다음에 그 안에 스키마에서는 뭐 어떤 걸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메타 디스크립션에 뭐를 넣어야 되고, 이미지에다가는 올트 태그를 뭐를 넣어야 돼. 이거 컨텐츠 제작자, 예전에는 마케터들한테만 요구되었던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컨텐츠 하는 사람들한테도 요청이 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 예전에는 컨텐츠 하는 사람들에게만 요구되었던 기술이 마케터들한테 요구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이나 사진 편집하는 거, 광고 카피 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영역이 사실 좀 불명확한 게 많이 생기면서 그런 이 기술의 증가, 그 다음에 그 가짓수의 증가와 이제 뎁스의 증가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냐, 그건 또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컨텐츠도 웬만한 뭐 탑 컨텐츠 라이터처럼 만들 줄 알고, 영상 제작도 할 줄 알고, 사진 편집도 할 줄 알고, 그다음에 SEO도 할 줄 알고, 마케팅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럼 제가 뭐하러 어디 직장을 잡겠어요? 그냥 하지. 그잖아요? 그 대행사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몇 명씩 고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영역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런 애들을 다 묶어가지고 한 팀으로 만들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만 가지고 그 많은 고객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아래 직원들을 둬서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가 한 팀, 뭐 이렇게가 또 한 팀, 이런 식으로 해서 A 고객, B 고객 이런 식으로 팀을 나눠서 고객한테 주고, 그다음에 각각은 각 부분을 이제 리뷰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을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죠. 그림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문제는 같은 팀장 아래에 있는 팀원들이라도 이해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시라고 해도 이 팀한테 부탁했을 때는 효과가 이렇게 나왔다가 저 팀한테 부탁했을 때는 같은 회사 아래에 있는데도 좀 안 나오고 막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또 특히나 뭐 니시마다 달라서 어떤 팀은 자동차 광고에 좀 이제 제조업 광고에 좀 강점이 있는 데 반해서 어떤 팀은 뭐 리테일 쪽에 강점이 있다거나, 그런데 리테일 팀이 사람이 모자라서 뭐 제조업 쪽으로 와가지고 하다 보면 B2B로 하다 보면 뭐 효과가 안 난다, 뭐 이런 약간 업다운이 있죠. 그래서 이 퀄리티 컨트롤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 계속해서 심해질 텐데 마케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얘기만 해서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요.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앞단이 제가 항상 그렇지만 길었는데 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요 세 개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한 우물만 파는 게 좋습니다.
마케팅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채널도 많아지고 있고 방법도 많아지고 있고 한데 새로운 곳에 가서 많은 고객들에게 더 많이 광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고 누구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좀 참으시고 한우물만 파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업체 중에서 디지털 마케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 회사가 디지털 마케터, 광고 대행 업체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팟캐스트도 운영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자체 대행도 하고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페이스북 광고 위주로 하는데 디지털 마케터니까 얘는 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메인은 페이스북 광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의랑 마케팅을 하는 곳인데 작년 말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인스타그램도 추가를 했는데 사실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광고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는 인스타그램을 전혀 안 하다가 인스타그램 광고가 페이스북 광고 광고 계정 안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또 광고 제작하는 툴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안으로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활용을 하던 케이스인데 그 전까지는 페이스북만 봤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정말 큰 성공. 누구나 디지털 마케터를 알고 물론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곳을 알고 이 업체를 통해서 뭐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몇억 달러대 매출까지 달성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페이스북이랑도 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페이스북 매니저가 이 업체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온다 한번 테스트해 주셔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를 대행해 주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비슷한 업체는 물론 이제 대행사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페이스북 하나만 파가지고 거의 1조대 회사로 거듭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다양한 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건 알지만 본인이 자신 있는 거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그리고 내 브랜드와 내 상품과 온라인이 잘 되는 마케팅 채널 플랫폼 하나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것만 계속 파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시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가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한우물만 파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퍼널을 퍼널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현재 지금 광고 본 사람 중에 누가 언제 구매할지를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아는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광고를 뭐 5초 동안만 보고 그 사람이 다른데 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내 사이트로 왔을 때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떤 광고를 보고 그걸 기억을 했다가 검색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구글은 5초 정도 그러니까 스킵 버튼을 누른 사람에 대한 트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하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필요한 거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마케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일즈 퍼널은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잠재 고객을 전환까지 밀고 나가는 마케팅 기법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반 셀러들도 뭐 픽셀이나 뭐 페이스북 그룹, 유튜브 채널, 그다음에 이메일 리스트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쉽게 퍼널을 만들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5초 동안 본 광고를 5초 동안 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른다면 억지로 그냥 밀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톱 오브 퍼널 광고를 통해서 이 사람들 여기다 밀어놓고 이 중에서 이제 탈락한 사람들은 빼고 이 여기까지 넘어간 사람은 다시 광고를 통해서 바텀 오브 퍼널로 밀어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환을 일으켜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밀어버리는 전략을 억지로 해버리면 굳이 여기서 내가 누구를 잃어버렸는지 몰라도 되잖아요. 그냥 나는 이것만 발생을 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 페이스북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 어떤 걸 활용하셔도 억지로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내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구매 직전인지 구매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데이터를 다 활용은 하고 싶은데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퍼널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우리가 뭐 광고할 때 효과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구매가 일어날 때랑은 하나, 둘, 세 단계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ROI를 계산하기가 그렇게 적절한 단계는 아니거든요. 사실 ROI를 계산하려면 이 바텀 오브 퍼널 이 단계에서 ROI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퍼널을 여러 번 만들어 보시면 아, 내가 이걸 ROI를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CPM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혹은 뭐 CPA로 계산하든 고객 획득 CPL로 하든지 뭐 이런 계산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죠, 여러 번 해보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접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물론 이제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분들은 직접 해보시긴 좀 쉽지 않지만, 그 예전에 한창 이 사이트나 뭐 쇼핑몰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에다가 그 페이스북 픽셀 심는 게 유행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행사들이 그거 해준다고 하고 한 번 해주는데 20만원씩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유튜브에 뭐 어떻게 하면 심는지 이게 영상이 돌아다니지 않을 때였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10분도 안 돼서 할 수 있는 걸 20만원에 받다니 뭐 사기꾼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우위가 당연히 있거든요. 그게 아무리 짧다고 해도 그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강의도 하는 거고, 그죠? 예전에 제가 유명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볼인가 뭐 어떤 게 진짜 옛날 시기거든요. 옛날에 막 굉장히 큰 컴퓨터를 운영할 시기에 컴퓨터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기술자를 불렀는데, 그 기술자가 그 상태를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뭐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컴퓨터를 한번 켜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뒤에 가서 컴퓨터를 열고 버튼 하나를 누르니까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작동시키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2,000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인보이스를 줬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니 이거 뭐 버튼 하나 누르고 $2,000냐고, 저 $2,000짜리 버튼이냐고. 그러니까 $2,000짜리 정보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2,000를 아무튼 제가 얘기는 잘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정당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그런 인보이스를 이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행사들도 그렇게 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또 반대쪽에 생각을 해보면 대행사나 마케팅 담당자한테 모든 걸 맡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셀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저는 그것도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쓸 때 혹은 뭐 대행사를 쓸 때 그분들이 아 진짜 자기 일처럼 나서가지고 아 내가 하듯이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특히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면 그런 직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직원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원은 직원이지 대표 본인이 아니거든요. 대행사도 대행사지 대표 본인이 아니라서 직접 자기가 하는 것만큼 잘해줄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면 직접 하시고, 아 이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맡길 수 있구나 라고 습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부분이 다 맡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해보면 스토리 짜고 어떤 마케팅을 누구한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대표님이 직접 그림을 갖고 계시면 그거는 본인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직원들한테 시키신 다음에 오케이 하시고, 기술적으로 광고를 돌리는 건 뭐 대행사한테 맡겨도 되고 직원한테 맡겨도 되고 한데, 그런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직접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 찾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시간을 좀 쓰셔도 이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직원 앉혀놓고 대행사 앉혀놓고 난 이런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런 광고 캠페인을 하고 싶은데 한번 광고 뭐 아이템을 4-5개를 짜서 갖고 와봐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시면 어느 정도 좀 쉽게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예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더 좋게 광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요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다가 이제 살짝 끝이 보이는구나 라는 것 같은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예전처럼 금방 또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되게 오늘도 길었는데 아무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모두 다 힘내시고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